매번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열심히 쑤셔 넣는데 막상 뒤돌아서면 하얗게 까먹어버려서 허탈했던 경험.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학습자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심층 탐구, 이 딥다이브 자료들을 겹쳐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파헤쳐볼 출처 자료들이 얼핏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조합이죠. 먼저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선생님들이 그 개념 기반 교육 과정과 수업 설계를 두고 치열하게 벌인 실제 토론 녹음본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 독자들의 눈물샘을 쏙 뺐던 토미 디파울라의 감동적인 동화, 이제 한 발 그리고 다른 발, 이 오디오북 자료를 저희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딱딱한 교육학이론하고 훈훈한 동화책이라니 전혀 안 어울릴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저 달달 외우고만은 2차원적 학습의 함정을 벗어나서 정보를 온전히 당신의 통찰로 내면화하는 3차원적 배움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네네. 특히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상적 사고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삼을 텐데요. 아, 중2 교실. 생각만 해도 다이내믹하네요. 이 과정을 어떻게 맞춤형 전략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처인 교사들의 토론 녹음본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교사들은 우리가 학창 시절 내내 너무나 익숙하게 겪어온 그 2차원적 배움의 맹점을 아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빼서 10번씩 쓰고 외워오세요. 이런 류의 숙제요.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교사들은 바로 이 지정이 지식,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과 기능, 즉 할 수 있어야 할 것에만 갇혀있는 전형적인 2차원 수업이라고 비판합니다. 단어를 그냥 기계적으로 쓰고 외우는 행위만으로는 그 단어가 실제 현실 세계 복잡한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탐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2차원의 평면적인 학습을 입체적인 3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단 하나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 언더스탠딩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식과 기능의 이해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교육은 3차원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거죠. 출처에서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저 종이 위에 박힌 단어들을 3차원으로 입체화시킬 것인가. 네, 단순히 텍스트를 던져주는 걸 넘어설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지식이 사용되는 구조적 맥락을 비계로, 스캐폴딩으로 설정해주는 방식을 논의하게 됩니다. 아, 비계 설정의 중요성.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보자면 그냥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시각적 이미지를 주거나 스토리를 연결해주는 뼈대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보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요. 이 3차원적 배움이나 이해 중심 교육 같은 말들, 교육계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뻔한 유행어 같기도 하거든요. 결국 학생이나 교사한테 인지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고상한 이론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출처 자료의 토론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교사들이 단순히 이상적인 허울을 줬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장 경계하는 함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어떤 함정이죠? 바로 이른바 간학문적 융합단원을 짤 때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출처에 나오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와 영어 통합단원 예시를 살펴볼까요? 단원 이름이 무려 세상을 바꾼 리더, 평등을 위한 투쟁입니다. 와, 주제 자체는 기가 막히게 멋지네요. 당장이라도 위인 정권에 있고 막 토론하고 싶어지는 타이틀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같은 위인들의 삶을 다룬 텍스트를 읽으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 감동적인 사회교과의 내용에만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 내용이 너무 강력하니까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영어교과나 언어교과에서 이 단원을 통해 반드시 가르쳐야 했던 핵심 기능이 있죠. 바로 텍스트의 이면을 읽어내는 추론하기 같은 복잡한 인지적 전략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거네요. 교사들은 책을 같이 감동적으로 읽고 질문 몇 개 던졌다고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추론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깨우칠 거라고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셈이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꺼내든 무기가 바로 명확한 개념적 렌즈의 분리 장착입니다. 개념적 렌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대한 사회적 렌즈로는 평등을 세팅하고 텍스트의 뼈대를 파고드는 언어적 렌즈로는 추론을 명확하게 쪼개서 설정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서로 섞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구획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 수업의 최종 도착지가 될 거대한 깨달음, 이른바 일반화 문장을 교사가 미리 도출해 둡니다. 일반화 문장. 출처에 나온 걸 보면 강한 신념은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리더를 낳는 행동을 이끈다. 바로 이 문장이었죠. 네, 훌륭한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의 핵심 타겟인 중학교 2학년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 중2요. 질풍노도에 반항기도 좀 있고 그러면서도 추상적 사고가 막 깨어나기 시작해서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한테 자, 평등과 신념, 행동의 관계를 스스로 하나의 멋진 문장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툭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실 분위기 완전 싸해지죠. 그냥 백지내고 엎드려 잘걸요. 백지내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 일반화 문장을 교사가 처음부터 칠판에 적어주고 정답처럼 외우게 하는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2한테는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교사는 수업 전반에 걸쳐서 평등, 신념, 행동이라는 키워드만을 은밀하게 흩뿌려듭니다. 그리고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학생들이 이 거대한 빅 아이디어를 우리는 무엇을 했다라는 구조 속에서 스스로 조립해내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뼈대가 필요하죠. 아하, 흩어진 키워드를 주고 스스로 조립하게 만든다. 출처 자료에서는 이것을 4단계 스트랜드로 정의하고 있죠. 언어와 텍스트를 완벽히 씹어삼키고 소화하는 4가지 과정이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언어학습에 이 스트랜드를 어떻게 맞춤형 전략으로 짜줄 수 있는지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학습을 이끄는 질문의 3가지 층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째가 2가지 이상의 개념을 연결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개념적 질문이죠. 예를 들면 작가는 독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추론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숨겨두었는가 같은 거요.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논쟁적 질문이죠. 이 3가지 질문을 촘촘히 엮어서 방금 말씀하신 4단계 스트랜드를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단계 스트랜드 분해해보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글 이해하기, 언더스탠딩입니다. 텍스트를 처음 마주하는 이 1단계의 핵심은 철저한 맞춤형 전략과 교사의 모델링입니다. 중학교 2학년 교실의 가장 큰 특징이 독해력 편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떤 친구는 벌써 성인 소설을 읽는데 어떤 친구는 짧은 글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은 위인전을 강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독서 수준과 흥미에 맞춰 각기 다른 난이도와 인물의 도서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맞춤형 전략을 쓰는 거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참여도가 확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 교사가 강단에 서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고 강연한 미니 강의를 진행합니다. 추론이란 무엇인지 그 추상적인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정의 내려주는 겁니다. 저도 그 자료 읽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교사가 시연을 직접 보여주잖아요. 이른바 소리내어 생각하기, think aloud 기법이요. 맞습니다. 아주 생생한 학습 경험이죠. 교사가 헬렌 켈러 기사를 직접 소리내어 읽다가 갑자기 멈칫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작가가 헬렌 켈러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공부했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는 쏙 빼놓았네. 대체 왜 숨겼을까? 네,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아, 본인이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겪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려는 갈증이 남들보다 수백 배 컸겠구나. 작가는 나한테 이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의 동기를 추론하라고 빈칸을 둔 거구나. 이렇게 교사 자신의 뇌 속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인지적 추론 과정을 학생들에게 라이브 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벽한 인지적 비계 설정입니다. 추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고의 과정을 눈에 보이는 절차로 시각화해 준 거죠. 이렇게 텍스트의 구조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자연스럽게 2번째 단계인 글에 반응하기로 넘어갑니다. 이 반응하기 단계는 중2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과정이기도 하네요. 자신이 읽은 헬렌 켈러나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그냥 먼 나라의 역사적 사실로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나 주변 공동체로 끌어다 붙이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이해한 텍스트를 개인의 경험과 연결하는 단계죠. 친구들이랑 모여서 야, 책에는 명시적으로 이런 정보만 나와 있는데 내가 행간에서 찾아낸 빠진 정보는 이거야. 우리 반 반장이 이런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짝꿍이랑 열띠게 수다를 떠는 과정 자체를 공식적인 학습으로 인정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텍스트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투영하는 능동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반응에서 멈추면 그건 그냥 재밌는 독후 활동에 불과하죠. 진짜 지적인 도약은 세 번째 단계인 글 비편하기, 즉 비평하기에서 일어납니다. 비평하기 단계. 여기서 출처의 교사들 토론이 아주 뜨거워지더라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 단계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패턴이라는 핵심 개념을 짚어내는 겁니다. 패턴이요. 솔직히 국어나 언어 시간에 문학 텍스트에서 패턴을 찾아내라. 이건 중학생들한테 너무 고차원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수학의 공식이나 미술의 반복 무늬처럼 눈에 확 띄는 게 아니잖아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그래서 이 개념적 렌즈를 통한 비평 훈련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텍스트 속의 패턴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찾는 거죠? 각자 다른 위인전을 읽은 학생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차시킵니다. 내가 읽은 마더 테레사는 빈민촌에 들어갔어. 내가 읽은 마틴 루터킹은 버스 보이콧을 주도했어. 시대도 직업도 다르지만 이 리더들은 모두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 표면적인 사건은 달라도 그 이면에 흐르는 행동의 동기나 신념의 패턴을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내는 거군요. 그렇죠. 작가의 서술 구조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패턴을 비판적으로 뜯어보는 고차원적 사고입니다. 와, 그 과정 자체가 거대한 퍼즐 맞추기네요. 그렇게 각자의 텍스트에서 비평적으로 찾아낸 조각들을 모아서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글 생성하기, 프로듀싱으로 향하게 되는군요. 네, 이해하고 반응하고 비판하며 겹겹이 쌓아올린 사고의 층위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터뜨리는 단계입니다. 최종 아웃풋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걸까요? 독서일지나 짧은 에세이가 될 수 있겠죠. 그동안 흩뿌려져 있던 평등, 신념,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재로 삼아서 자신이 추론해낸 리더들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빅 아이디어, 즉 일반화 문장을 직접 글로 써내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활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해, 반응, 비판, 생산의 4단계를 거쳐야만 그 정보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걸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4단계 스트랜드와 개념적 렌즈 분석법이 단지 딱딱한 비문학이나 위인전에서만 유효한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출처를 가져올 타이밍이군요. 토미 디파올라의 이야기 이제 한 발, 그리고 다른 발. 방금 배운 4단계 스트랜드와 개념적 렌즈를 이 감동적인 실전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줄거리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는데요. 할아버지 바비, 아기 바비에게 이제 한 발, 그리고 다른 발.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걷기를 가르쳐줍니다. 함께 30개의 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으며 놀던 추억이 있죠. 그 코끼리 블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꼭 마지막에 코끼리가 그려진 블록을 올리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애취하고 과장되게 재채기를 하면서 탑을 무너뜨리는 게 둘만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비가 5살 생일을 맞은 이후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말도 못하시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아주 슬픈 상황이 벌어지죠. 괴물 같은 소리를 내는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 바비는 두려움에 도망칩니다. 하지만 결국 미안함에 다시 다가가 사과하고 할아버지가 눈물과 눈깜빡임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바비가 직감적으로 그 코끼리 블럭을 가져와 탑을 쌓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도구였네요. 네,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쉰 소리로 재채기를 흉내내며 블럭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둘의 소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침내 6살 생일에 바비가 휠체어에서 일어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며 끝이 납니다. 이제 한 발, 그리고 다른 발, 걷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감동적인 결말이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이 짧은 동화 속에서도 방금 다룬 4단계 스트랜드를 밀도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와 두 번째, 반응하기 단계를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뇌졸중으로 변해버린 할아버지를 피해 도망치는 바비의 행동에 비난보다는 깊은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나라도 저 상황에선 두려웠겠다. 혹은 내가 예전에 아핌 가족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다. 라는 사실적 감정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죠.
체계 정보와 내 삶을 연결하는 훌륭한 반응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세 번째 비판하기 단계로 넘어가 보죠. 아까 저희가 위인전 분석할 때 고생했던 그 패턴이라는 개념적 렌즈를 이 동화에도 들이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동화의 서사 구조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작품 전반부에서 강자이자 보호자였던 할아버지가 약자인 손자에게 블록 쌓기를 유도하고 걷기 연습을 시키던 그 사랑의 패턴이 후반부로 가면 완전히 역전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역전된 패턴이죠. 이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약자가 된 할아버지를 위해 손자가 똑같은 방식의 행동 패턴을 반복합니다. 과거의 블록놀이와 걷기 연습이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강력한 재활과 소통의 매개체로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 아, 작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이 대칭 구조를 추론해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비평적 사고군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라는 렌즈를 끼니까 텍스트의 뼈대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생성하기 단계.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사랑과 회복에 대한 일반화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이렇게 4단계를 거치니까 단순해 보이던 동화책 한 권도 엄청난 밀도를 가진 삶의 철학으로 변모하네요.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2차원적인 단순한 사실 암기에서 벗어나서 추론이나 패턴 같은 명확한 개념적 렌즈를 장착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정보든 이해, 반응, 비평, 생산이라는 4단계의 스트랜드로 쪼개 소화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통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인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의 비계를 튼튼하게 세워주었기를 바랍니다. 막연했던 정보들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되는 경험 꽤 짜릿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신의 사고를 한 단계 더 확장시킬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위인전에서 도출해낸 강한 신념이 리더를 만든다라는 문장이나 바비와 할아버지를 이어준 한 발 다른 발이라는 행동의 패턴처럼 오늘 당신의 삶과 업무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개념적 렌즈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일상 속 끊어진 맥락을 다시 이어주고 기분 좋은 재채기를 이끌어내 당신만의 코끼리 블록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